지난 6월 17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교무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학교가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셔야 되나요? 악랄한 게 아니라 사전에 다 경고를 했잖아요.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물며 하루, 이틀, 3일이라도 시간을 주면서 정리할 시간을 줘야지. 정리할 시간을. 응? 정리할 시간도 안 주고 내 컴퓨터부터 정리를 해? 응? 깨끗이 치워진 책상,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이 학교에서 내가. 빈 책상의 주인인 이 여성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 듯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디 계세요? 나 교장 선생님 만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건 아니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그녀는 이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이 없어졌다. 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다 느끼실 겁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장세만 기자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 선생님이 세 번째 보가 됐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지난 14년 동안 이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해온 정수은 씨. 그런데 열흘 전 정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 증명에 상에 15일 징계 처리됐다.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으니 이날로 당장 학교를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해고당했지만은 제가 해고당했을 때 짐을 정리하고 인간으로서 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안 줬어요. 무엇보다 학교 측이 보여준 비인간적인 대우가 기가 막히다는 정 씨. 제가 이 학교 앞에 있으면서 인간으로서 정말 저를 취급해 주셨다면은 제가 이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정 씨를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 벌써 3차례나 날아온 해고 통보. 도대체 정 씨와 학교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 씨는 그동안 쌓아놓은 해고 관련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학교 측이 정 씨에게 처음 해고를 통보한 건 지난 2007년 1월. 행정실 비정규직 4명을 다 모아놓고 다른 직원들까지 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언론에서도 알다시피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지 않느냐. 2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는 정규직 해야 되는데 학교는 정규직 할 수 있는 티오가 없다. 이때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해고 사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습니다. 저도 억울하죠. 같이 이제 노동자과 같이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학교가 저한테 해고 처리를 했어요. 자신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정 씨. 노동단체를 찾아가 확인해보니 사진 속 정규직 동료들과 함께 10년 넘게 동일한 노동을 해온 상시 근로자인 만큼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학교에 항의를 했고 다행히 학교 측은 첫 해고 통보를 철회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뭔가 학교도
그 법이 자기네들이 잘못 인식하고 한 거구나. 해고에 대한 항의 그리고 복직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측과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조를 끌고 들어왔다고. 응? 감히 너가 비정규직인 너가 노조를 끌고 들어오냐라고 하니 학교가 끝내는 이제 저한테 정리해고를 시키겠대요. 정리해고. 복직 4개월 후인 2007년 6월 30일 학교 측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바로 전날 비정규직인 정 씨를 두 번째로 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 해고였습니다. 그런데 해고 대상자는 단 한 명, 바로 정 씨뿐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구제 신청을 했어요.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진호위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저의 해고는 부당하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 수도 줄지 않고 경영 여건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측이 경영 악화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정 씨는 두 번째 복직에 성공했습니다. 그 고통 이제 그 아픔 이제 그만이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축하 전화 오고 막 그래서 막 너무 좋았는데 5시에 경찰 성북경찰서라고 조사받고 나요. 그런데 복직된 당일 뜻밖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받던 정 씨가 한 학생의 등록금 4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학교 측이 정 씨를 고소한 겁니다. 나도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생한테 영수증을 해줬다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재판까지 벌인 끝에 올해 4월 정 씨는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등록금이 사라진 이상 회계 업무를 맡은 정 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등록금 곳에서 영수증 등록금을 받으면 하나는 학생한테 주고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도 없죠. 그래서 너 등록금 미납이다. 학생을 불렀더니 마침 그 학생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진 등록금에 대해 정 씨는 업무상 계산 착오이며 분실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계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하면 애들 등록금인데 되면 학교 측은 또 정 씨가 금융 대출을 위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 자신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돈이 없어진 건 맞으니까 횡령으로 주장을 하고 또 사무소 위조도 다 인정이 되지만 이 사람을 징계하고 싶어서 고소를 했다는 게 명백했기 때문에 이 모든 근거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0만 원밖에 안 내린 거예요. 사립학교 재단을 상대로 한 싸움이 3년째 계속되면서 정 씨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동안 학교 동료들도 하나둘 정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힘들다는 걸 출근을 했는데 일도 안 시키고 같이 뭐 밥 먹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워. 서로가 뭐 말해주고 싶어도 눈치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 식사하시고 쓰러졌어요. 다시 복직했을 때는 식사도 못 하셨어요. 동료들의 이런 태도는 정 씨에게도 큰 부담이었고 출근마저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정말 학교 그 정문을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만큼 내가 빠지게 진짜 고생해서 다시 들어간 곳인데 그곳이 소가 도살장에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후 심한 스트레스로 정 씨는 우울증까지 앓기 시작했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정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수면제 수십 알을 복용한 채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무슨
정말 그냥 단지 그냥 죽고 싶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다행히 친정 가족들한테 발견돼 정 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말았고 아이마저 시댁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갖는 아들과의 만남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정 씨. 이거 어버이날 쓴 건데 꼬맹이가 엄마께 엄마 내일 만나니까 닌텐도 꼭 충전해 오세요. 얘가 엄마 많이 사랑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로 남기 위해 정 씨는 버티고 또 버텨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번 해고 결정으로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전에 저 학교에 아무렇지도 않게 등교했고 근무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비정규직법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현재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정부 추산으로 560만 명, 노동계 추산으로는 8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정수은 씨처럼 매일매일 불안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소연합니다. 2년 전 만들어진 비정규직 보호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최호원 기자가 다른 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장. 비정규직 보호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임채정 당시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직권 상정을 발표하자 거친 항의가 이어집니다. 법안 심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당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을 아예 몸으로 막습니다.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우 의원이 말을 이어갑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거는 민주노동당이 더 노력하십시오. 저희들이 만든 법은 저희들이 보기에 비정규직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역사에 정부 방침 결정해놓고 거기서 나라지도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 이것으로서 심사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어. 때마침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해외 인사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입니다. 민주노동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0이 들어서 재정기원의 4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간의 차별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기업에 희정 조치가 내려지고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에 합의했던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사는 물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차별 시정 제도의 기준을 만들고 차별 시정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지 2년. 그동안 비정규직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서울의 한 대학교. 대학 강사인 김정미 씨가 1학기 마지막 영어 시험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8년부터 무려 20년간 대학에서 교양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박사 다니면서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교양 영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김 씨의 근로 형태는 비정규직 시간 강사입니다. 영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그녀는 개인 사정으로 박사 학위 취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강의 능력을 인정받아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이 한 200명 되는데 사생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첨삭이라고 조금 해줘야 되니까. 일주일에 9시간 정도를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자신보다 경력이 짧은 강사들은 120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수입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 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다고 합니다. 좋죠. 그런 맛에 사는 거죠. 학생들하고 젊은 학생이랑 대화하고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복이죠. 학생들도 김 씨에 대한 평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틀에 박힌 교재를 쓰기보다는 시사적인 뉴스 타임즈에 있는 현재 지금 기사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인격적으로도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가 되게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4학년 때도 지금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 씨는 이제 곧 이 대학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달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핏 좀 소문이 돌았어요. 한 학기 쉬게 한다고 해도 뭐 이런 게 돌길래 딱 들었죠. 아, 비정규직법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김 씨뿐이 아닙니다. 같은 영어과 강사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6일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해고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절반 이상이 대학 교육이 이제 평가하는 거죠. 돌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 돌리고 있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시간 강사 가운데 박사 학위자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박사 과정 수료자들의 경우 대학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시간 강사 해고에 나선 겁니다. 굉장히 미안해하시죠? 학과에서는 강의를 줄 수 없게 됐다고. 줄 수 없게 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죠. 한 학기 쉬라는 말인지 다시는 줄 수 없다는 말인지 다시는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김 씨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박사 학위 강사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박사 학위가 없는 강사들은 해고의 위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는 또 보호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시간 강사로서의 그 지위는 계속 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틀이 엉클어져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시간 강사 수는 6만 명 정도. 이달 말 해고 위기에 처한 박사 학위 미만의 강사들만 10,000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대학교의 질을 높이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좀 덜 주고 쉽게 쓸 수 있나, 이런 데만 심혈을 기울이나 봐요. 지난 2년간 비정규직을 괴롭힌 것은 정규직 전환 문제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각 기업들이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무 기록사로 일했던 김성미 씨. 김 씨의 일은 환자 정보를 관리하고 기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탓에 지난 5년간 김 씨의 직장 생활은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어요. 이제 5년 동안 3군데를 다녔거든요. 맨날 이제 계약서 쓸 때마다 이번에는 몇 개월 쓸 수 있을까, 몇 개월 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쓸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또 다른 데 구해봐야겠다 뭐. 그래도 올해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만큼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 겁니다. 김 씨의 동료인 김경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여기 들어온 게 공고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협회 이런 데서. 그 협회에서 기간을 딱 23개월로 제시를 하고 공고를 띄운 거예요. 작년에 또 계약직 저희랑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정규직을 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지난 5월 21일 두 사람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해고 이유는 정규직 전환 문제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측이 이들의 업무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겠다고 밝힌 겁니다. 처음부터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기간을 정해서 본인 동의 하에 계약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 업무 자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신 분들입니다. 병원 측은 외주 업체가 들어오는 시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근로계약 기간도 조정했습니다. 6개월 단위였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2개월로 점차 줄었고 심지어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도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계약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5월 달부터 8월 20일 3개월이죠. 근데 또 미뤄지니까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딱 한 거예요. 1개월을 마지막에. 외주 업체의 준비가 늦어지면서 성매 씨는 자신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 결국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간 2년을 채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두 사람에게 외주 업체로의 이직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 방침이 이제 2년이니까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너무 아쉽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주업체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계약은 안 되니까 외주업체로 가서 일할래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정규직 병원 직원보다 더 낮은 월급과 대우를 받는 외주 업체로는 옮기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면 병원과의 근로 조건에 이런 게 차이도 많고 솔직히 임금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래서 원래 병원에서 주는 임금보다 한 반에서 조금 더 넘게 그런 식이에요. 노동계는 이런 외주화가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노동자 전체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간에 관리 업체가 들어오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또 절감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것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외주화가 되면 노동 조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이 병원도 이달 초 2년차 식당 조리원들에게 집단 해고 통지를 내렸습니다. 혹시 실제로 여기서 지금 6월 말로 해고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손을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손 드신 분이 8명이네요. 8명이시고. 이달 말 근로계약이 끝나면서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8명. 오는 12월에도 계약이 만료되는 수십 명이 해고를 당할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희는 해고라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진짜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너무나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로 막막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들은 특히 자신들의 직장이 정부 소속 병원인 만큼 정규직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할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자 그 배신감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정규직이 될 것이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법이 있으니까 엄마는 이 공기업에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정규직이 된다. 이 병원도 역시 식당 조리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들을 모두 해고시킨 뒤
그 자리를 외주업체 직원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해고를 시키고 저희보다 더 임금이 약한 그분들을 또 데려다가 일을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정말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진짜 싸구려 일꾼으로 전락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남게 되더라도 역시 고통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온갖 편법과 차별이 난무하는 게 현실이고 근무 환경도 열악한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에 사는 정창수 씨는 새벽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 반에 눈을 뜹니다. 정 씨는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비정규직 버스 운전사입니다. 다리 쏘는 것 같은데 필체가 자주 이렇게 쓰나요? 걱정이었고. 늘 새벽부터 일하는 아빠를 걱정하는 중학교 2학년 큰딸의 응원을 받으며 정 씨는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새벽 4시, 세상은 아직도 캄캄하기만 합니다. 정 씨가 이 시간에 출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각은 밤 12시 반. 이렇게 한 번 나가면 하루 18시간 정도를 꼬박 일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하고 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정규직은 지금 나가신 분들은 한 11시 전후에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차이가 크네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철인 중에 열 처리가 잘 돼 있는 철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강한 철인들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밀려오는 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출근 이후에는 버스 청소에 운행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아침 6시, 이때부터 정 씨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서. 광주에서는 버스 크기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사가 나뉘어 배치돼 있습니다. 현재 정 씨가 모는 중형 버스는 비정규직, 대형 버스는 정규직의 몫입니다. 하지만 두 버스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형 버스를 운전하는 비정규직들은 정 씨처럼 새벽부터 이날 자정까지 하루 13시간 이상을 운전합니다. 오전 11시나 되면 피로도가 쌓이고 오후 되면은 오후 한 4시나 되면은 몸이 멍하다 할까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뭐 감각도 떨어지고 판단도 떨어지고 돌발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 등을 합쳐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정규직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적은 금액입니다. 너무 힘들죠. 제가 만거를 하면은 세금 떼고 나면 107만 원 가져오는데 쌀이나 좀 사 먹을까요? 겨우 뭐 큰애한테 애들 앉혀놓고 아빠가 미안해서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학원도 못 가서 미안하다. 아내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데도 통장 잔고가 형편없어 늘 속상하기만 합니다. 대출받았던 이자나 그런 거 나가고 하다 보면 거의 생활은 솔직히 200은 넘어요. 넘은데 항상 마이너스. 한 번씩 애들도 집에 밖에 나서 뭐 음식 같은 거, 애식 같은 거 하고자 하면은 전 솔직히 무서워서. 하루 꼬박 운전을 하고 나면 다음 날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닙니다.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잠을 너무 안 자고 그리고 오랜 시간 또 그렇게 운전을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장 장애가 상당히 심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22시간을 눈 뜨고 있다가 잠들고 그러니까 몸 리듬이 완전히 그냥 뭐 차일 수가 없습니다. 정 씨는 사실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겼을 때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그 법이 생긴 뒤로 우리가 2007년 7월 1일부터는 정규직과 계약직은 기여도 뭐 동일한 임금과 동일한 근무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근무할 거다. 하지만 회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대신
양쪽의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즉 비정규직들은 중형 버스를, 정규직들은 대형 버스를 운전하게 나눈 겁니다. 업무를 둘로 분리시켜 놓고 하나의 업무는 정규직, 하나의 업무는 비정규직이 담당하도록 해서 업무에 선을 그어 놓으면은 합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차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버스를 나눠버린 겁니다. 정 씨는 큰 용기를 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상여금, 그다음에 근속수당, 무사고수당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상태고, 이 부분이 이제 문서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시내 비정규직 버스 기사는 모두 580여 명. 노동위의 결정으로 이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됐지만 정작 정 씨는 얼마 전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 씨는 이런 상황 자체가 서글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하여 광주 시민 제 차에 타 있는 최소한의 제 차에 타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우리를 항상 우리 안전을 위해서 뭘 해줄 건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시 측이나 회사 측이나 돈만 아끼자. 단순히 고용 형태지만 그것이 고용 형태의 의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2등 노동시민, 2등 일하는 사람, 유연성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 고용 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2009 서울 모터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신차 발표 현장에서 기습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해왔다는 차량에 선지를 뿌리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안 탄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빨리 비정규직! 살려내라고! 취재진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자동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일했던 곳은 기아 자동차의 주문을 받아 경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의 공장입니다. 도장 공장이고요. 그렇게 하고 요 앞에 있는 게 사무실이에요. 원청 사무실에. 34살 박성영 씨. 그는 6개월 전만 해도 이 공장에서 차량의 배선 조립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는 참 신기했었죠. 처음에 들어와서. 뭐가 신기했어요? 완성차가 나간다는 게. 나는 분명히 요거밖에 안 했는데 보면 저 끄트머리에서는 완성차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 너머로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신세입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일하고 싶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 공장은 동희오토 측이 생산 관리를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다른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박성영 씨는 바로 이 하도급 생산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성영 씨의 회사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동희오토와 계약을 맺은 뒤 성영 씨 동료들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하지만 성영 씨를 비롯해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나섰던 20여 명은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그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면접을 봤단 말이죠. 면접을 봤는데 그때 노조를 세웠던 주축인 3인은 아예 면접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인원은 이제 고용 승계가 됐죠. 성영 씨가 복직 투쟁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전업주부였던 아내 진희 씨가 대신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진희 씨가 찾은 직업은 역시 비정규직인 신용카드 영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14건? 14건? 네. 하면 5월달에 그러면 손에 주신 돈은 얼마나 가져가셨어요?
제가 영업은 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실적을 6월 달에 받으니까 이번 달에 진짜 한 30만 원 나왔나? 노조 사무실에는 성령 씨를 비롯한 하도급 업체 해고자들이 모여 길게는 수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곳의 특수한 고용 구조가 노사 갈등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자동차를 발주한 기아차를 정점으로 그 아래 위탁 생산을 관리하는 동희오토가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16개 하청업체로 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생산직 중에는 동희오토 직원들은 한 명도 없이 하청업체 소속의 간접 고용 노동자 850여 명이 모여 왼쪽 문은 A업체에서 오른쪽 문은 B업체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 씨도 이곳에서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지만 임금은 기아차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자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숙여서 들어가 이제 이 차체에 들어가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쏴야 되는 것도 있고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고 뼈 마디마디 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법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별의 비교 기준인 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다른 생산 근로자들 간에도 소속 업체가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동의오토 원청이 항상 그러죠. 누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너희 회사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항상 그럽니다. 동희오토 측은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하도급 생산업체 간의 고용 승계나 해고 문제는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재계에서는 오히려 동희오토의 하도급 구조가 새로운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그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그 직접 하청이나 직접 협력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워낙 그 산업 구조가 이제 다변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장 하나 없이 자기 브랜드 갖고 기획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이고 생산만 진짜 전담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회사 형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더욱 다각화되고 있는 노사관계. 기업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책자입니다.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제목 아래 비정규직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계약 사이에 일정한 주기를 두면 정규직 변환을 위한 산정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 파견과 기간제 근로는 각각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파견제나 기간제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 제한 규정이 없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법적인 내용들하고 어떤 판례 경향들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해준 겁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히 기업과 비정규직 간의 힘 겨루기로만 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챙길 여유가 없어졌다고 호소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강화를 해놨는데 문제의 근원이 된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는 전혀 지금 손을 대질 않았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이라든가 외부화 형태로 해서 직접 고용을 해소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노동시장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삼성이 잘 나가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10억대, 억대 연봉자들 생긴다 한들 또 혼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나눠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비틀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근하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노동 양극하고 사회 양극하고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또 이런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를 졸업해서 첫 직장을 찾는 20대들이 상당히 많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정해서 참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올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지하철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지혜 씨. 한 씨는 승객들에게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뀐 일회용 승차권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만 아시는 거죠? 네. 이게 플라스틱 카드라서 500원 더 추가해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나중에 서울역 가시면 환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카드 넣어주시면 500원 다시 나와요.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8시까지 12시간 근무. 한 씨가 정식 취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나는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현실에는 그런 게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대출금은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 거고 한 달만 밀려도 연체됐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시절 2천만 원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한 씨.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기 싫어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규직 취업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한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한 씨가 공부거리를 꺼내듭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하면서 어떻게 정규직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1급을 따면 이제 정부 기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정규직이지 않을까요? 정부 기관에 들어가면. 밤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한 한 씨가 혼자 저녁 식사를 시작합니다. 너는 뭐 힘들지? 뒤늦게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가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일 이제 30일까지 해야 돼.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하래.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어렵게 대학 공부를 마친 딸. 어머니는 그런 딸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게 나라가 발전하면은 더 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뭐 가면 갈수록 뭐 비정규직 직원들이 더 많으니까. 한 씨는 자신처럼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 있어서는 정말 못 사는 사람만 계속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는 찾을 수 없으니까 바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새 이력서에 쓸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찾은 이유리 씨. 비정규직 은행원이었던 이 씨는 최근 다니던 은행에서 나와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아니면 증권회사 그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많이 뽑지도 않고 인턴만 뽑는데 인턴들을 뽑더라도 많이 뽑히지 않고 29살의 유리 씨는 대학 졸업 직후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년간 은행 2곳을 다녔던 이 씨. 2002년도에 졸업해서 바로 취직해서 2003년도에 은행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게 된 거예요. 원하던 금융권에 취업했다는 기쁨에 처음에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밥만 먹고 그냥 나가서 자리에 앉아서 일했어요. 비정규직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자격증도 따고 경력도 쌓다 보면 정규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정규직 자리를 노려보기도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경력자들을 그다지 우대하지도 않고 성과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왔으니까 정규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계약직뿐만 하러 나왔으니까 20대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낸 유리 씨.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점차 자신의 꿈이 멀어져 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따온 경력, 지금까지 따온 자격증도 무시받는데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따야 그 사람들이랑 겨우 똑같이 발을 맞춰 나가는지 그럴 때 생각하면 답답하죠.
첫 번째 직장이 정규직이었을 때 비정규직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작은데 첫 번째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가면 비정규직으로 갈 확률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으로 갈 확률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게 가장 심하고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 전문가들은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의 해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라르손 씨는 이곳 스톡홀름 동물원에서 비정규직 사육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정규직 자리를 찾기 전에 여러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Då fick jag erfarenhet och kunskaper av att kunna arbeta som djurskötare. Så att därför fick jag jobba här i sommar som vikarie. 라르손 씨가 받는 월급과 대우는 정규직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트럭 생산업체인 스카니아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은 물론 재교육과 이직 지원까지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There are no differences in wages or working conditions due to the fact that you are temporarily employed or that you are permanent employed. It depends on the work tasks that you fulfill.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정부와 노동계의 힘이 컸습니다. 정부는 각종 법률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였고 각 기업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차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일명 유연 안전화 정책은 각국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lexicurity is a policy strategy that aims at enhanc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in employment relationships, flexibility in the organization of work, but at the same time, in a deliberate way, simultaneously also developing better work and income securities for workers, especially for the weak groups in the labor market. 정부가 기업과 함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4대 연금 등을 보장해주고 대신 근로자들은 해고나 이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것입니다. There's no legal distinction between a part-time job and a full-time job. So part-time jobs are good jobs. So women want to work those jobs. 비정규직들을 2등 국민으로 낙인 찍어 저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내모는 우리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If Korea decides to further flexibilize the labor market, that can under certain conditions could be a good point, good decision. But flexicurity says you have to, at the same time, you have to develop new securities for people. People are not flexible. It's not very easy to give them security. 딱 일주일 뒤 7월 1일이면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됩니다. 이제 계약 기간 2년이 끝나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고비를 넘기자는 식의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2등급 국민으로 살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는 해안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합니다. 오늘 뉴스 추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